차가운 밤 공기가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KH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든 차에 도시의 불빛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억누른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1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은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따스한 봄날의 저녁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17살의 지우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안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있었다.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 곁에는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서 있었다. 괴한은 어린 지훈을 발견하고는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훈의 눈앞에서 괴한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것을 지훈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괴한은 지훈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네, 아비에게 전해라. 윤태수의 경고라고. 그 말과 함께 괴한은 지훈의 배를 걷어찼고 정신을 잃기 직전 지훈은 어머니의 싸늘한 손을 잡으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버지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거대했던 기업은 친척들과 이사진들의 손에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훈은 복수를 맹세했다. 어머니의 원수, 윤태수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그는 독하게 버텼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비상한 머리로 주변의 방해와 위협을 헤쳐나갔다. 밤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고 낮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자신을 단련했다. 아버지의 오랜 충신이었던 김비서의 도움으로 간신히 회사의 작은 지분을 지켜냈고 그것을 발판 삼아 처절하게 싸웠다. 수많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시련들이 그를 더욱 강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강지훈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총수 KH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과거에 유약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심장이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들끓는 복수심을 알지 못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윤태수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윤태수는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윤서연이 있었다. 강지훈의 시선이 윤서연의 사진에 머물렀다. 맑고 순수한 눈망울,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아버지의 추악한 실체를 전혀 모르는 듯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었다. 윤태수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윤서연이었다. 복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는 것이었다. 윤서연 피아니스트인가? 사진 속 윤서연은 연주회장에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슬렀다.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신예입니다. 성격 또한 온화하고 바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지원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는 오랜 시간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의 복수 계획을 묵묵히 지원해 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태수에게 고통을 안겨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훈은 윤태수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과 고통을 느끼길 바랐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 김 비서, 윤서연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게, 자연스럽게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십니까? 그녀가 곧 자선 연초회를 연다고 들었네. KH그룹도 좋은 일에 동참해야지. 우연한 만남을 준비하게.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서연, 그녀는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게 될 인형이자 강지훈의 복수극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윤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그는 윤태수가 어머니를 죽인 그날 밤 괴한이 남긴 말을 똑똑히 기억했다. 내 아비에게 전화해라. 윤태수의 경고라고. 이제 그 경고를 되돌려줄 차례였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윤태수의 비리장부와 그가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이것들을 터뜨리는 것만으로도 윤태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었지만 강지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윤태수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는 바로 눈앞에서 지켜볼 생각이었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윤태수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제 막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윤서연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는 것이었다. 그녀를 통해 윤태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생각이었다. 그녀가 겪게 될 고통과 절망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감정도 사치였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일 뿐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시던 유품이었다. 시계는 그날 밤 이후 멈춰 있었다. 강지훈은 시계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이제 곧 시작입니다. 당신의 한을 풀어드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적막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15년 동안 삭혀온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윤서연은 다가올 자선 연주회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음악은 삶의 전부였고 자신의 재능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이었다. 이번 연주회는 특히 소외된 아동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연습에 매진했다. 연주회장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아트센터였고 KH그룹이 주요 후원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은 음악계의 큰 화제였다. 서연 역시 KH그룹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연주회 당일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악보를 점검하던 서연은 문 밖의 소란스러움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 매니저가 황급히 들어와 귓속말로 전했다. 서연 씨, KH그룹의 강지훈 회장님께서 직접 격려차 방문하셨어요. 잠시 인사 나누실 수 있을까요? 강지훈 회장.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연주자를 격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만큼 이번 연주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일 터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지훈은 사진이나 기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잘 재단된 최고급 수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냉철해 보이는 인상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눈빛은 묘한 매력을 발산했다. 윤서연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연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회장님. 서연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지훈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KH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이니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특히 윤서연 씨의 아름다운 연주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의 진솔한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재계의 거물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짧은 대화였지만 강지훈은 서연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세련된 매너와 예술에 대한 관심은 그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연주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서연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한동안 이어졌다. 연주회가 끝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서연은 다시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윤서연 씨, 오늘 연주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쇼팽의 녹턴은 깊은 여운을 남기더군요.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의 칭찬은 단순한 의례적인 말이 아닌 음악에 대한 진정한 감상이 담겨있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윤서연 씨의 음악 세계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리셉션 한쪽 구석, 조금은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그는 서연의 연주 스타일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적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차갑고 이성적일 것만 같았던 대기업 총수가
이토록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편 윤태수는 딸의 성공적인 연주회 소식에 흐뭇해하면서도 KH그룹과 강지훈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에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KH그룹은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기존의 재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다. 특히 강지훈이라는 젊은 총수는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많은 기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 윤태수는 KH그룹이 단순한 자선 후원을 넘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다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강지훈과의 만남 이후 서연의 주변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연주회를 위해 어렵게 섭외했던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유학 시절부터 그녀를 후원해주던 작은 재단마저 갑작스러운 재정난으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심지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옥죄어 오는 듯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서연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다. 윤서연 씨,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안타깝군요. 훌륭한 예술가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서연이 겪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취소되었던 오케스트라 협연은 KH그룹 산하의 다른 오케스트라와의 더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었고 후원이 끊겼던 재단 문제 역시 KH그룹의 새로운 문화 예술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아버지 회사의 세무조사 문제도 생각보다 가볍게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해결사처럼 나타나 그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서연은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그의 능력과 영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회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까요?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단지 재능 있는 예술가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만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읽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다만 윤서연 씨께서도 저를 위해 해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그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에 차마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강지훈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덫은 놓였고 순진한 사냥감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두 번째 막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윤서연의 삶은 이제 곧 그의 소나기 안에서 철저히 통제될 것이었다. 강지훈의 작은 도움 이후 윤서연의 삶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윤태수의 주력 사업체인 TY건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 파기, 주요 금융권의 대출 중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의 부실 경영과 관련된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TY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회사는 부도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태수는 사색이 되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평소 그에게 아첨하며 도움을 약속했던 정재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고 은행들은 냉정하게 자금 회수를 압박해왔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평생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온 아버지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수척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서연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고 서연 자신도 피아노 앞에 앉아도 더 이상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이라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태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네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 서연아,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구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 윤태수의 눈에는 깊은 의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최근 KH그룹의 강지훈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해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할 시간도, 이유를 따질 여유도 없었다. 당장 회사를 살려야 했다. 서연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 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 자신의 연주회 수익금 일부를 회사에 보태려 했지만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 강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서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 장소는 그의 개인 집무실이 딸린 KH그룹 최상층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윤서연 씨, 안색이 좋지 않군요. 부친의 회사 일 때문이겠지요. 강지훈은 와인 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떤 조건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이었고 그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조건이라 윤서연 씨는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피아노 연주 실력과 얼마 되지 않는 명성뿐이었다. 거대 기업의 총수인 그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TY건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KH그룹이 TY건설을 인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숨막히는 압박감에 몸을 떨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윤서연 씨, 바로 당신입니다. 네, 계약 기간은 1년. 그동안 당신은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살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TY 건설은 물론이고 당신의 아버지도 무사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제안은 명백한 모욕이자 인간적인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과 회사가 무너질 경우 닥쳐올 끔찍한 미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냉정한 복수심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한참 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부터 윤서연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마련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옮겨졌지만 그곳은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TY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회사는 기적적으로 부도 위기를 넘겼다. 윤태수는 딸의 희생으로 회사를 살렸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감히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딸에게 조금만 참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서연을 철저히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는 밤늦게 들어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고 때로는 거칠게 그녀를 탐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애정도 존중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소유욕과 복수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서연은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망울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흐려져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지훈은 때때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연이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몰차 감상하기도 했다. 그의 서재에는 수많은 음악 관련 서적과 악보들이 있었고 가끔 그녀에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눈빛은 아주 잠깐이지만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악마와 고독한 상처를 지닌 한 남자의 모습이 그의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슬픔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이 기묘한 동거는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계약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눈물은 밤마다 베개를 적셨고 그 눈물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강지훈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윤서연에게 매 순간이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광활한 거실, 최고급 가구,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차가운 황금세장에 불과했다. 아침 식사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강지훈은 신문을 보거나 업무 관련 보고를 받으며 기계적으로 식사를 했고 서연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최대한 빨리 식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이나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보냈다. 피아노는 유일하게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지만 이 집에서는 마음껏 연주할 수조차 없었다. 강지훈이 없는 낮 시간에 강한이 건반을 두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귀에 자신의 연주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순수한 영혼의 일부를 그에게 떼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그런 서연을 무심한 듯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저항, 꺾이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강한이 드러나는 강인함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윤태수의 딸, 복수의 도구로만 여겼던 그녀에게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슬픔과 그리움이 깃든 선율을 연주할 때면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음악을 사랑했고 맑은 영혼을 가졌던 어머니. 윤서연의 연주에는 어머니의 연주와 닮은 애틋함과 순수함이 묻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강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심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윤서연이라는 존재는 그 견고한 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당혹스러웠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그는 서연에게 더욱 차갑게 대하려 애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한 시선이 길어지거나 그녀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심한 고열과 오한으로 끙끙 앓았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그녀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종종 이렇게 앓곤 했다. 낯선 환경과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은 결국 그녀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약을 찾으려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지만 어지럼증에 그만 복돼서 쓰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서재에서 나오던 강지훈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 올렸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그녀의 몸이 그의 팔에 힘없이 안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김 비서에게 연락해 즉시 왕진 의사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의사가 다녀간 후에도 서연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였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서연은 누군가가 자신을 간호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 손길은 의외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지훈은 지친 기색으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뺨,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지며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강지훈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재는 따뜻한 죽과 약이 놓여 있었고 어젯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가 자신을 간호해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늘 자신을 차갑고 냉혹하게만 대하던 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에 대한 증오심과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강지훈의 미묘한 변화는 충직한 김 비서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김 비서는 최근 회장님이 윤서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처럼 보였다. 회장님, 윤서연 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그는 강지훈이 복수의 목표를 잊고 감정에 휘둘릴까 우려했다. 계획대로 진행할 걸세.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강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가끔씩 몰래 오랜 친구인 박민준과 연락을 취했다. 민준은 서연이 갑자기 모든 연주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혹시 그 KH그룹 강지훈 회장이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야? 요즘 음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말이야. 민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최근 서연과 강지훈 회장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른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아니야, 민준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서연을 돕고 싶었지만 KH그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남몰래 강지훈과 윤서연의 관계, 그리고 TY건설의 위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윤서연,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계속되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남자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자, 그들의 관계는 증오와 연민, 냉혹함과 연약함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꺼질 줄 모르던 복수의 불꽃은 예기치 않은 온기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했고 꽁꽁 얼어붙었던 희생양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감정의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지훈의 집에서의 생활은 윤서연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점차 그 숨막히는 일상에 적응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다. 강지훈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 때로는 냉혹하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내비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서연은 그가 지닌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급한 해외 출장으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에는 서연과 최소한의 가사 도우미만이 남았다. 처음으로 찾아온 완전한 자유의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부재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집 안을 둘러보던 서연의 발길이 우연히 강지훈의 개인 서재 앞에 멈췄다. 평소라면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된 분위기였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낡은 악보 한 묶음과 작은 액자였다. 악보는 바흐의 샤콘느 D단조였고 표지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라는 섬세한 필체의 글귀와 함께 희미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지훈과
온화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이 다정하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서연은 직감했다. 사진 속 젊은 강지훈의 눈빛은 지금과는 달리 맑고 따뜻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심코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여러 서류들 사이에 반쯤 열린 서랍 안으로 푸른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 같은 것이 보였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일기장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인 듯했다. 몇 장을 넘기자 윤태수라는 이름과 함께 TY건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날짜는 강지훈이 15년 전이라고 언급했던 시기와 비슷했다.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럴 리 없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윤태수에 대한 불신과 경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얼룩진 듯한 흔적과 함께 미처 다 쓰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지훈아. 반드시 바로 그때 서재 밖에서 김 비서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는 윤태수 건을 너무 오래 끌고 계십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움직이실 거다. 회장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순 없어. 그날의 복수를 15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분이다. 복수. 그날 윤태수. 서연은 들고 있던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지훈이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계획된 연극이라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한편 윤태수와 양 회장은 KH그룹의 압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젊은 총수가 단순한 사업적 경쟁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아무래도 강지훈 그놈, 우리에게 무언가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네. 양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죠. 윤태수는 강지훈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들은 비밀리에 사람을 고용해 강지훈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과거, 특히 그의 가족사와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의 어머니가 15년 전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윤태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럴 수가. 그놈이 설마. 윤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 중 하나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네. 강지훈 그놈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 혹시 그놈에게 여자는 없나? 양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조사 결과 강지훈의 곁에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윤태수의 딸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경악했다. 강지훈 그놈. 내 딸을 이용해 내게 복수하려는 속셈이었군. 윤태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내 딸을 그놈 손에서 구해내야 하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은 윤서연을 구출하는 동시에 강지훈을 납치 및 감금죄로 엮어 넣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서연은 그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를 마주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서연은 일기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기에 적힌 윤태수라는 이름,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죽음,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그는 서연이 그 일기장을 발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 내 아비 윤태수, 그자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1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고통과 분노를 터뜨리듯 말을 이어갔다. 내 아비는 돈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내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경찰 조서 사본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던졌다. 거기에는 15년 전 사건의 기록과 함께 윤태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게 정말인가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왜 내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는 아버지가 치러야죠.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건가요?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강지훈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직 자신의 진짜 계획, 즉 서연 자신이 복수의 도구라는 사실은 숨겼다. 지금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내 아비의 죄는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윤태수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내 앞에 죄인이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이용한 강지훈에 대한 원망과 증오,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윤서연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한때 자신에게 다정했던 남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원수라니. 그녀는 며칠 밤낮을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더 이상 다그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상기시키는 끔찍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윤태수가 정말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평생을 딸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 뒤에 그런 악마적인 면모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강지훈의 고통 어린 눈빛과 그가 내민 경찰 조서 사본은 그녀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 적힌 불안감 역시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까? 강지훈에 대한 감정 또한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그는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상처와 고독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 15년간 홀로 복수를 준비해온 그 지독한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편 윤태수와 양 회장은 강지훈을 제거하고 윤서연을 구출할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감금되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 강지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고, 동시에 서연을 납치해 강지훈을 유인할 덫을 놓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자주 찾는 한적한 강변 공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서 강지훈을 기다렸다. 며칠 후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몰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그 강변 공원을 찾았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고 마음이 복잡할 때면 혼자 찾아와 위안을 얻곤 하던 장소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은 그의 재질을 뿌리치고 나왔다. 그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밟은 것은 강지훈의 감시뿐만이 아니었다. 윤태수가 보낸 괴한들이 어느새 그녀의 주위를 에워쌌다. 윤서연 씨,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험악한 인상에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강지훈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분노한 맹수처럼 싸웠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은 처음 보는 그의 거칠고 격렬한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아, 괜찮니? 괴한들을 모두 쓰러뜨린 강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서연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과 옷에는 여기저기 상처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도망쳐야 해. 이건 함정이야. 그가 서연의 손을 잡고 차로 달려가려는 순간 더 많은 괴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윤태수와 양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납치해. 윤태수는 격분한 표정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요? 서연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외쳤다. 서연아, 아빠가 구하러 왔다. 저놈이 너를 감금하고 괴롭힌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윤태수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연기했지만 강지훈은 그의 위선을 비웃었다. 감금 윤태수 씨,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야말로 15년 전 내 어머니를 죽이고 진실을 감금한 장본인이잖소. 강지훈의 외침에 윤태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닥쳐라. 이 파렴치한 놈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 양 회장이 소리치며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괴한들이 일제히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강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늘어만 갔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상황과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에 절망했다. 강지훈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 저울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만두세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윤태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양 회장의 부하에게 붙잡혔다. 서연아, 가만히 있어. 아빠가 저놈을 처리하고 너를 구해줄 테니. 윤태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한 괴한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강지훈의 머리를 강타했다. 강지훈은 순간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서려 애썼다. 그의 눈앞이 흐릿해져 갔지만 그는 서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강지훈 씨,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팔을 뿌리치고 강지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다. 윤태수와 양 회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젠장, 경찰이다. 일단 후퇴한다. 양 회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부하들과 함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윤태수도 딸을 한번 흘끗 보더니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피투성이가 된 강지훈과 넋이 나간 윤서연뿐이었다. 강지훈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서연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흔들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괜찮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강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 자신을 이용하고 상처 입혔지만 결국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증오나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일지도 몰랐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연에게 오래전 강지훈의 집에서 일했던 한 할머니, 바로 한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김 비서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가씨, 혹시 윤서연 아가씨 아니신가요? 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강지훈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윤태수가 얼마나 교활하게 그들 가족에게 접근했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태수가 강지훈의 아버지를 속여 사업 자금을 빼돌리려 했고, 그것을 알게 된 강지훈의 어머니가 항의하자 입막음을 위해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한 여사의 증언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완전히 부셔버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강지훈은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윤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과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강변공원에서의 일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연은 한 여사의 증언과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을 직접 목격하면서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강지훈은 그 죄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내 아버지, 윤태수는 내가 직접 심판할 거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서연을 향한 날카로움은 이전보다 무뎌져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변호할 수도, 강지훈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다만 이 모든 비극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강지훈이 퇴원한 후 서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아버지 윤태수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자료를 찾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는 행위였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더 이상 아버지의 죄악 위에 세워진 거짓된 풍요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걸 왜 나에게 주는 거지? 강지훈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용기의 빛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었다. 서연이 제공한 자료는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윤태수와 양 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강지훈은 김 비서와 함께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사업 습관이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를 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인질 같은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처럼 보였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지훈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태수와 양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윤태수와 양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겼다. 윤태수와 양 회장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탈세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한때 그들을 떠받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15년간 강지훈을 짓눌렀던 복수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도 이제야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허탈해 보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해온 목표가 사라진 후에 공허함일지도 몰랐다.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재로 변해갔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요. 당신은 자유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미안했소.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군. 복수심에 눈이 멀어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 용서하지 않아도 좋소. 서연은 말없이 타들어가는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눈물이기도 했다. 이제 가도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서연은 그 길로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요양하며 지냈다. 가끔씩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무대를 꿈꾸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처를 치유해갔다. 몇 달이 흘렀다. 강지훈은 KH그룹을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 그에게는 서연에게 진 빚이 너무나도 컸다. 어느 가을날 강지훈은 차를 몰아 서연이 머무는 시골 마을을 찾았다. 그는 멀리서 작은 집 마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햇살 아래 그녀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놀라거나 피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과 용서의 빛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잘 지냈소? 강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덕분에요.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은 과거의 상처를 실어 나르는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게 하는 청량함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랑과 증오, 복수와 용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 그들은 이제 막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도 몰랐다.